이 강의자분도 말을 엄청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이 많은 내용들을 시간 안에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저도 같은 맥락으로 빠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굳이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 제로민과 유니베리언스를 맞춰야 되는 어 것에 대한 추가적인 인투이션을 주기 위해서 요거를 설명을 했는데,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전에는 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돼 있을 텐데, 이때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웨이트 로스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지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조금 이제 파라미터가 조금씩 바뀌어도 로스가 그렇게 크게 센시티브하게 변하지 않는 점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옵티마이제이션보다 조금 더 팬시한 부분들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 요 그림에서는 두 개의 로스, W1과 W2 웨이트를 주고, 요 그래프 색깔은 로스를 나타내는데 빨간 지점, 즉 가장 낮은 로스를 찾는 게 목표고, 이제 코드를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인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라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 방법들은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로스가 한 방향으로는 이쪽 측 이쪽 방향으로는 빠르게 변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좀 느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 펑션의 SGD를 사용하면 한 방향으로는 센시티브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찾아보면 이쪽 방향으로 빨리 변하고 이쪽 방향으로 느리게 변해서 그라디언트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 지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그재그한 모양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그라디언트 방향이 요 미니마를 직접 향한 방향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실제 문제에서는 2디멘션이 아니고 이제 높은 디멘션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요 강의에서는 요 밑에 이 부분을 언급하지를 않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제 야코비안 매트릭스 했던 거 기억하면, 야코비안 매트릭스는 이제 한 번 미분한 거를 그냥 한 번 미분한 걸 행렬로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겠고,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계도 함수를 행렬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귤러 밸류 같은 경우는 선형대수학 베이스가 없으면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져서 굳이 지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자료 같은 거를 찾아 올려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들 요 부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듯. 어차피 강의에서도 언급이 없었어 가지고 제가 혹시 확인을 못 하는데 혹시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저는 다 듣고 왔어요. 아니요. 다른 분들이. 아니요, 지금 한 명 더 들어온. 감사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문제는 또 이 그림들 같은 경우에 X축이 파라미터, Y축이 로스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들에서 SGD를 사용하면 이런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에서 그라디언트가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 같은 그런 원디멘셔널 프로블럼에서는 로컬 미니마가 좀 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이 디멘셔널 프로블럼에서는 새들 포인트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하이 디멘션에서 생각해 보면 새들 포인트라는 건 어떤 방향으로는 로스가 증가하고 어떤 방향으로는 로스가 감소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로컬 미니마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제 그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로스가 증가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곳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새들 포인트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 포인트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그 새들 포인트 근처에서는 그라디언트가 매우 작을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이제 굉장히 늦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새들 포인트가 또 문제가 됩니다. 요런 그림을 이제 몽키 새들이라고 하는데 요 그림의 요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로 가면 주변으로 가면 이제 그라디언트가 굉장히 작아져서 업데이트가 이쪽에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 배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에 대한 실제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노이지한 에스티메이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지한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약간 노이즈가 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또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게 "풀 배치를 이용하면 해결이 되나?"라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 미니 배치에서 기인되는 노이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스토캐스티시티에 의한 노이즈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볼 것이라고 하고요. 또 타코쉘과 새들 포인트 문제는 풀 배치를 사용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SD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모멘텀 텀을 더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벨로시티에 그라디언트 에스티메이트를 더하고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벨로시티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rho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요 rho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을 하는데 프릭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보통 0.9나 0.99로 선택을 합니다. 커런트 벨로시티를 마찰 개수를 이용해서 줄여주고 그곳에다가 그라디언트를 더해줘서 벨로시티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가 0인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였는데 그라디언트가 0인 경우에도 여전히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에서 또 계속 내려갈 수 있고 이제 미니멀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또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에서도 음 모멘텀이 지그재그를 상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센시티브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을 줄여줄 수 있고 반대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요 모멘텀을 이용하면 노이즈가 평균화돼서 더 부드러운 패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멘텀이 푸어 컨디셔닝을 해결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벨로시티의 그라디언트를 계속 더해서 로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라디언트가 상대적으로 더 작다면 그리고 로를 적절히 정했다면 그 벨로시티가 그라디언트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서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해져서 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 그림을 보면 요 빨간 점이 현재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요게 초록색 선이 벨로시티, 빨간색 선이 그라디언트인데 레스트로브 모멘텀이라는 것은 요 SDD 모멘텀의 약간의 변형입니다. 빨간 점에서 시작해서 벨로시티만큼 간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계산한 값만큼 움직이는 것이 레스트로브 모멘텀입니다.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non convex problem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수식으로 보면 여기 벨로시티만큼 간 곳에서의
그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를 사용해서 여기다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 약간 어노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살짝 바꿔줍니다. 요 x의 텀을 살짝 바꿔서 변수를 이렇게 작성해주면 코드를 살짝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네스트로브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정식을 보면 SGD처럼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처음 벨로시티를 줄이는데 두 번째 방정식은 현재 포인트에서 현재 벨로시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벨로시티와 이전 벨로시티의 차이를 웨이티드해서 더해줍니다. 이를 에러 커렉션 텀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네스트로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미니멀을 찾아가는 걸 보면 이제 SDD 모멘텀과 네스트로브를 보면 이제 한번 오버슈팅 했다가 다시 미니멀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벨로시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게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미니마가 굉장히 샤프하고 내로한 그 지점이라서 굉장히 찾기 힘든 좁은 지점이라면 어떻게 되나?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요 질문의 답은 그런 것은 애초에 좋지 않은 미니멀어서 오버핏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더 수집해야 되고 그렇게 데이터를 조금 더 수집하면 사라질 문제이고 플랫한 미니마로 수렴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더 이게 모델이 로버스트한 모델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SGD 모멘텀은 그런 샤프한 미니마를 잘 스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네스트로브 그래프가 찾아가는 게 오버슈팅이 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다그라드 방법은 벨로시티가 아닌 스퀘어드 그라디언트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스퀘어드 그라디언트를 계속 더해 나갑니다. 요게 스퀘어드 그라디언트를 계속 더해 나가는 식이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때 요 스퀘어드 그라디언트로 나눠줍니다. 컨디셔너 넘버가 클 때 이 아다그라드의 이 나눠주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작다면 작은 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 이제 프로그레스가 더 커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레디언트가 클 때는 큰 값으로 나눠져서 이 업데이트가 작아질 수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발생됐던 한쪽 방향으로는 센시티브하고 한쪽 방향으로는 이제 좀 느리게 변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업데이트 횟수가 많아질수록 요 나눠주는 숫자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벡스 문제에서는 미니멈에 다가갈수록 천천히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컨벡스 프로블럼에서는 괜찮지만 non-convex 케이스에서는 이제 세트 포인트에서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MS 프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다그라드를 약간 변형한 것인데요. 이 누적된 그라드 스퀘어드 항의 누적된 그라드 스퀘어드 항의 디케이 레이트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DX 항에는 1- 디케이 레이트 곱해서 스퀘어드 그라디언트가 누적되는 속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다그라드와 같은 장점을 가지는데 이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RMS 프롭 같은 경우는
각 차원마다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궤적을 수정해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모멘텀 SGD 모멘텀 방법과 RMS 풀업 방법을 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출발한 게 아담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실제 아담은 아니고 아담의 좀 직전 단계 이런 느낌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first moment라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first moment 부분은 그라디언트의 가중압이고, 파란색 세컨드 모멘트는 아다그라드나 RMS 프롭처럼 그라디언트의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써줬고요.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first moment는 velocity를 담당하고 second 모멘트로 그다음 나눠주는 이제 first moment가 velocity를 담당하고 이 second moment로 나눠주는 과정을 업데이트를 거칩니다. 요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맨 첫 번째 스텝에서, 그러니까 앞쪽 스텝에서 세컨드 모멘트가 거의 0에 가깝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업데이트할 때 그래서 스텝이 엄청 커집니다. 세컨드 모멘트가 0에 가까우니까 0에 가까운 수로 나눠져서 처음 스텝이 너무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게 로스 펑션이 가파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공적인 현상이라서 문제가 되고, 요게 질문에서 나왔는데 퍼스트 모멘트가 매우 퍼스트 모멘트도 사실 식을 보면은 첫 번째 이게 0이라서 매우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상쇄되는 게 아니냐, 작은 수를 작은 수로 나눴더니 상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졌을 때 이제 스텝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문제가 됩니다. 아담은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하는 항인 bias correction term을 추가하고 이제 first and second moment를 업데이트하고 난 후에 현재 스텝에 적절한 unbiased term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이제 요런 코드로 완성이 되고요. 요 아담은 다양한 문제들에서 잘 동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사용할 때 베타랑 러닝 레이트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아키텍처에서, 거의 모든 아키텍처에서 잘 작동한다고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새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확인을 하면 이제 아담이 이 보라색인데, SGD 모멘텀처럼 오버슈팅이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SGD 모멘텀과 RMS 프롭의 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경로를 가진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혹시 뭔가 말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들리시죠? 질문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빠르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신 거니 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했을 때, 이거 저번 시간에 본 그림이기도 한데, 러닝 레이트를 낮게 설정했을 때, 높게 설정했을 때 어떻게 이제 로스가 바뀌냐 하는 그림인데,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러닝 레이트를 높게 좀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학습이 진행될수록 낮추는 방법인데요. 이게 방법은 스텝 하는 방법도 있고 익스포넨셜 하는 방법도 있고 히브네 모한 디케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수렴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라디언트가 작아져서 바운싱 할 때 러닝 레이트를 줄이면 이제 다시 로스를 점점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고할 것은
여기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 아담보다는 SGD 모멘텀을 사용할 때 자주 쓴다는 거고, 또한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 이제 부차적인 2차적인 파라미터여서 학습 초기에는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러닝 레이트를 없다고 생각하고 러닝 레이트를 잘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로스 커브를 잘 살피고 디케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은 모두 1차 미분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그림에서처럼 이제 빨간색 점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구했다고 하고 요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손실함수를 선형함수로 근사를 시킵니다. 이거 1차 테일러 근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 대학들에서는 이제 미적분학을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데 의대를 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일러 근사가 이제 미적분학에서 1학년 1학기 때 보통의 학교에서 배울 텐데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면 테일러 방식은 근데 제가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상한 말을 하면 이제 좀 바로 수정을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방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미분계 그러니까 미분계수, 뭐 이계도함수 요런 것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무한한 차수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 같은 경우는 1차 근사,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선형 근사라고 하겠죠. 선형 근사는 이런 건데 이 지점에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냥 이 식을 근사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사시켜서 이 근사시킨 식을 이용해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근사함수로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사실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트잖아요.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발산하고 작으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 퍼스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으로는 이제 멀리까지 갈 수 없다.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2차 테일러 근사를 사용하면 이제 바로 로컬 미니머로 갈 수 있다는 이게 장점이 있는데 이제 식으로 보게 되면 요 세컨드 오더 테일러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요. 요거를 보면 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음 갈 곳을 찾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 배웠듯이 요거 한번 그라디언트를 한 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한번 보여줬듯이 해시아는 이계도 함수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 요 그냥 1차가 아니라 확정하기 전 매트릭스 전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걔를 확장을 하면 이제 다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식에서 우리가 여기 J 세타를 최소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 J 세타 제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우측에 있는 이 친구들을 최소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적인 뭐 식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친구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세타를 찾은 게 이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타를 찾은 게 이거고 요걸 보면 이 식을 보면 세타 제로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해시안의 역행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시안의 역행렬을 안다면 이제 바로 이 지점을 찾아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텀을 보면 또 러닝 레이트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2차 근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러닝 레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뉴턴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뉴턴스 메소드가 그 미니마 자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미니마의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제 넘어가 보면 뉴턴스 메소드는 딥러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해시안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해시안은 n 곱하기 n 행렬입니다. n 곱하기 n 행렬인데 요 n이 뭐냐면 그 파라미터의 개수인데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 많아지면 이 n 곱하기 n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요 행렬을 저장할 수도 없고 계산하기도 힘들고 저장하기도 힘들고 또 역행렬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시안 역행렬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쓰는 방법이 뉴턴 방법에서 해시안의 계산을 근처 함수 값을 이용해서 이제 뉴머릭하게 계산해서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을 요 쿼지 뉴턴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쿼지 뉴턴 방법들 중에 BGFS 그다음에 LBGFS, BFGS가 있습니다. 이제 요것들은 그냥 뉴머릭하게 해시안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LBFGS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해시안 전체를 저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좀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 LBFGS 같은 경우도 그 DL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LBFGS에서 2차 근사가 그 스토캐스틱 케이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고 non convex 문제에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풀 배치가 가능하고 풀 배치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스토캐스티시티가 적은 경우에는 LBFGS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단 아담을 가장 많이 쓰고 LBFGS를 이런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었고 이제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것보다 저희가 사실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고 트레이닝 에러와 이제 그 테스트 에러 사이에 갭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모델 앙상블 방법인데 모델 앙상블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개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이 모델들 결과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ML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였는데 DL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뭐냐면 독립적인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 도중에 중간중간 모델을 저장해서 그걸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여러 스냅샷에서 나온 예측값들을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식으로 이제 코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앙상블 기법의 장점은 모델을 한 번만 트레인을 시켜도 트레인 과정에서 저장하는 거니까 한 번만 트레인을 시켜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앙상블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폴리악 에버리징 방법은 네, 여기서가 그 스냅샷의 방법이었고요. 여기 폴리악 에버리징 방법이라는 건데 체크 포인트에서들의 파라미터들을 계속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스무슬리 디케잉 에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능을 조금은 올려주지만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 뭐 keep moving average of parameter가 무슨 뜻인지 이 코드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그 싱글 모델의 방금까지는 이제 여러 개 모델을 사용하는 앙상블이었고
이제 싱글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요거는 이제 렉처 3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그때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드롭아웃이라고 합니다. 드롭아웃은 포워드 패스 과정에서 임의로 일부 뉴런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드롭아웃은 먼저 한 레이어의 출력을 전부 구한 다음에 일부 뉴런을 0으로 만든 다음에 다음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롭아웃이 특징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드롭아웃을 적용하면 네트워크가 일부 피처에만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피처들을 이제 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또 드롭아웃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왼쪽에 드롭아웃을 적용한 네트워크는 요게 뉴런의 일부만 사용하는 서브 네트워크라서 이제 드롭아웃으로 만들 수 있는 서브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해서 드롭아웃이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서브 네트워크 앙상블을 동시에 합습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을 이제 테스트 타임에 사용하면 그 뉴럴 네트워크의 동작이 변하는데 이제 기존 뉴럴 네트워크는 가중치 W와 입력 X에 대한 함수인데 드롭아웃을 사용하면 요 랜덤 드롭아웃 마스크라는 의미의 입력인 요 Z가 Z텀이 추가됩니다. 테스트 타임에서는 그 임의의 값을 넣는 게 좋지 않아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분류하는 문제에서 결과가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임의의 값을 넣는다는 게 매번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테스트 타임에서. 그래서 요 임의성을 없애고 싶어서 요 적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분을 통해서 average out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요걸 뒤에서 보면 더 쉽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이 적분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Z를 여러 번 샘플링해서 average out해서 적분을 근사시키는 방법을 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보면 이 페이지에서 보면 네. 이 싱글 뉴런에서 보면 원래의 이제 estimate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드롭아웃을 하는 방법이 이런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W2가 드롭아웃 된다는 거겠고 여기서는 둘 다 드롭아웃 된다는 거겠고 여기서는 W1 쪽이 드롭아웃 된다는 거겠고 여긴 둘 다 살아있는다는 거겠고 요런 경우에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요 경우들을 모두 평균화시킨 것입니다. 평균화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대값은 이제 평균화시켰을 때의 기대값은 원래의 기대값의 절반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기대값을 같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력 단계에 요 값을 probability를 곱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드에서 보면 이제 predict 하는 부분에서 요 출력 값에다가 이제 P를 곱해주면 그 두 개를 맞춰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그 포워드 단계에서 드롭아웃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 일부 노드들을 무작위적으로 0으로 추가하는 요 코드들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타임에서 이제 P를 네트워크 출력에 곱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드롭아웃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더 흔하게 사용하는데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의 계산율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 타임에서 연산을 더 추가하는 게 좋지가 않아서 그 대신 트라이 타임에서
이제 P로 나눠주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dropout은 이제 regularization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train time에서는 이제 의미성을 추가해서 오버핏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타임에서는 의미성을 랜덤리스를 평균화를 시켜서 일반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도 이쪽 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도 비슷한 동작을 하는데, 트레인 타임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미니 배치로 샘플링해서 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요 샘플링하는 이 미니 배치들의 그 통계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좀 임의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테스팅에서는 그 픽스드된 스태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임의성을 에버리지 아웃 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때는 dropout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 레귤러 그 dropout을 하냐? 이제 dropout을 할 때는 파라미터 P를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dropout이 유용해서 그 dropout도 여전히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regularization의 다른 예로는 data augment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와 레이블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요 CNN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에서는 그 트레인 타임에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서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로축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그 임의 사이즈로 잘라서 임의의 사이즈로 잘라서 크롭해서 잘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문에서 사용한 것인데, 뭐 이런 여기 4개의 코너와 4개의 코너들과 중앙과 그다음에 플립한 것들을 사용해서 뭐 10개의 크롭된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지의 컨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더 복잡한 방법으로는 그 PCA 방향대로 이미지 샘플링을 해서 컬러 오프셋을 학습 이미지에 더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방법은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게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이고, 그 데이터의 라벨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미지를 변환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트레인 타임에서 이제 이렇게 랜덤한 임의의 변화는 랜덤한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트레인 타임에서는 일종의 그 스토캐스티시티가 추가되고, 요 테스트 타임에서는 평균화되기 때문에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를 역시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다른 방법들이 또 있는데, 이제 dropout과 유사한 방법인 drop connect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미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임의로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아까 dropo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베이션을 0으로 만들어준 경우였고, 요 drop connect 같은 경우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임의로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fractional max pooling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제 2x2 max pooling을
하는 건데 요 그림을 보면 요 맥스플링을 할 지점이 임의로 선정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인 타임에 샘플링 될 수 있는 임의의 플링 리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은 이제 스토캐스틱 뎁스라는 방법인데 어떤 깊은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트레인 타임의 네트워크를 임의로 제거를 하고 일부만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타임에서는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전이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의 문제는 학습이 오버피팅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이학습인데 전이학습은 이제 적은 데이터로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트랜스퍼 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기존의 이제 이미지넷에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기존에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이 그 마지막 층만 학습을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차원을 바꿔서서 여기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전이 학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 있다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역시 놓겠고 이게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존 러닝 레이트보다는 더 낮은 러닝 레이트로 그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존 가중치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서 잘 동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려면 이미 학습된 가중치들이 있으니까 이미 잘 학습된 가중치들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씩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더 작은 러닝 레이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4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적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좀 그래도 데이터가 조금 있는 경우, 그다음에 데이터셋이 비슷한 경우와 다른 데이터셋들이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비슷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그 가장 마지막 층에서만 사용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좀 더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층들을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셋이 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면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층들에서 이제 다른 층들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쓸 수 있는 거를 시도를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은 경우는 이제 많은 층을 파인 튠 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표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학습한 것을 이용해서 기회를 이용하고 이미지 캡셔닝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에서도 이미 학습된 것을 이용해서 나머지가 아니라 다른 층들을 학습시키고 이미지 캡셔닝 문제에서도 이미 학습된 것을 이용해서 그 뒤를 학습시키고 요렇게 굉장히 퍼베이시브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과목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요 프로젝트 할 때도 꼭 요거를 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이었는데 저번에 옵티마이제이션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트랜시션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전위 학습에 대해서 새로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냥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쪼끔 어려운 내용도 들어가기도 하고 시작되기도 하고 해서 쪼금 일단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나요? 뭐 같이 하면서 생겼던 질문이나 뭐 요런 거 같이 나눌 얘기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론적인 배경이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구현할 때는 원리 같은 거는 그냥 이해 정도만 하고 그걸 우리가 네. 구체적으로 완전히 깊게 파고 들어가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 각각 뭐지? 하고 알아서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영상에서 소개해 준 대로만 음.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최적화 방법을 개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최적화 방법의 장단점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유도된 방향을 알고 있는 게 사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진 도구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뭔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냥 딱 이 정도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 저희 수준에서는 굉장히 깊게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리고 따로 슬라이드도 만들어 주시고 되게 발표 준비 너무 잘 해주셔서 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 저 교수님 왜 이렇게 말 빠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게 시간에 맞추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저도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적당히 2배속으로 들었는데 2배속 하니까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렉 거의 너무 빨리 아닌가요? 말해서.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1배속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테일러 시리즈 설명해 주신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의대에서는 위적분학을 안 하니까 아마 모를 텐데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따로 하고 싶은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따로 추가할 내용이요? 네. 뭐 따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 네. 그, 아까 이차함수로 근사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차이점이 1차 함수는 글로벌 미니멈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2차 함수는 글로벌 미니멈이 있어서 거기로 아. 한 방에 바로 갈 수 있어서 뭔가 혹시 그 얘기 하셨었나요? 제가 못 들은 것 아 아니요,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강의에서 아마 언급을 해 가지고 네, 네 맞아요. 저는 언급을 안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하실 분 정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는 추석이죠. 그래서 그 추석이라서 다음 주에 쉴까 생각 중인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괜찮습니다. 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다음 주는 추석이다 보니까 어, 좀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스터디 참석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스터디는 한번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스터디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2주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한 이번 주 동안 발표자를 카톡방에서 지원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